자, 이제 뭐 남은 시간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이 뭐냐 정도는 알고 여러분들이 가야 되니까 일부에서. 자, 머신러닝 기법 하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도를 했느냐, 아니면은 이게 자율이라고 써졌는데 비지도라고도 하고 자율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도 여러분들 자율학습을 뭐 몇 개까지 하나요? 사람에 따라서. 예전에는, 아주 예전에는 나 때는 10시 최소 10시였어요. 최소 10시. 그리고 원하면 12시까지 그런 식으로. 근데 요즘에도 뭐 많이 자율학습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도를 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비지도라고 영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자율이고. 지도학습과 그다음에 자율학습의 큰 차이는요. 큰 차이는 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있어요. 얘는 결과값을 알아요. 그래서 타겟 변수나 결과 변수를 예측한다는 것은 인풋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아웃풋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의 그 시험지를 봤을 때 문제도 있고 옆에 답이 있는 그런 시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미 답가지수가 시험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문제도 있고 답도 옆에 있는 그런 거. 그래서 문제의 답은 이거네. 그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지도다. 지도라는 의미는 답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수학에서 함수의 개념과 유사하다라는 얘기고, 데이터셋 X에 대해서 인풋입니다. 결과 변수 Y의 관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겟값이 알려진 데이터를 학습 혹은 트레인한다라는 거예요. 타겟값은 이제 결과값을 알려진 데이터를 갖고 열심히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자, 그에 반해서 이 unsupervised learning이라는 것은 답은 없어요. 단지 그냥 데이터만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데이터에 대한 분포를 알거나 데이터를 의미 있는 그룹으로 묶거나 패턴을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예측을 위한 타겟 변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한자에서 유유상종의 개념이다. 이런 식이죠. 지금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데 검정색 계열과 화이트 계열 이런 식으로 그냥 되어 있는 거죠. 처음부터 얘는 검정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검정, 화이트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요 사람들 중에서 검정색 계열과 그냥 검정색 계열이 아닌 그룹으로 모임 이렇게 만드는 거고, 여기에서는 첫 번째 학생은 검정색이야, 두 번째 학생은 검정색, 세 번째 학생은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으로 해야 되거든. 뭐로 해야 되나? 그레이니까 흰색? 그럼 흰색. 이게 레이블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반에 나머지 반 학생들은 얘기를 안 하고 여기만 열심히 연습을 해놓고, 그러면 이 친구는 무슨 색깔이야, 저 친구는 무슨 색깔이야, 이걸 맞추는 거죠. 그게 이제 요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제적인 예제를 볼게요. unsupervised learning 자율학습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에서 변수 1번, 변수 2번, 변수 D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만 있을 뿐이에요. 얘는 아무 그게 없어. 그냥 뭐 예를 들면 어떤 홍길동의 뭐 나이,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unsupervised learning에 해당하는 데이터셋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분집화, 그리고 분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책에 대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특별한 뭐 머신러닝 책을 열심히 사, 그러면은 이제 이미 이 데이터에서는 이 사람은 머신러닝을 많이 구입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미리 이제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할 때도 그런 그 unsupervised learning의 기법으로 이해를 합니다.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슈퍼바이즈인데, 아까 홍길동의 나이, 그 다음에 키, 몸무게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예를 들면은 뭐 홍길동이 여기에서 그런 정보를 가졌는데 운동 신경 점수 예를 들면 그런 걸 여기다 냈다고 쳐요. 운동 신경 점수. 그러면은 이러한 기본적인 체력 점수, 신체적 점수를 통해서 운동 신경 점수를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오늘 좀 납득을 많이 하네. 여러분들 체력당 점수가 없죠.
네. 아주 예전에는 아마 20년 전부터 20년 전까지는 체력장 점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점이 뭐 그건 학년 중학교 때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달리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턱걸이도 해야 되고요. 그걸 6종목인가 있는데 그걸 해서 어떤 점수가 되면 만점이 제 기억으로 72점인가 뭐 이랬던 거 같아요. 만점이라는 숫자가 100점 이런 게 아니고. 근데 대부분의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의 학생들은 다 만점을 맞아요. 그 문턱이 되게 낮기 때문에. 근데 72점이 만점이긴 하지만 그 점수를 최고로 많이 받으려면 각 항목마다 20점씩에서 120점이 최대 점수고 72점까지만 돼도 그거를 그냥 만점으로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점씩이 한 항목마다 만점이야. 그럼 6종목이 120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또 나름 승부욕이 있어서 6종목을 이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턱걸이도 한 거의 20개인가를 해야지만 20점이거든요. 그거를 연습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20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오래 달리기도 뭐 3분 몇 초였던 것 같아요. 3분 대였어요. 1000m를 그것도 또 열심히 연습해서 또 만점 받고 그 다음에 잇몸 일으키기 한 60개 정도 돼야 일주일에 하나씩 해야지 만점이에요. 보통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것도 만점을 받고 뭐 하여튼 이래갖고 120점 만점에서 119점까지 만점했어요. 중학교 때. 되게 좀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이제 자랑스러운 점수인데 그것처럼 제 신체로서는 여기가 나오기 힘든데 이렇게 뭐 아까처럼 체력장 점수를 여기다 넣으면은 어떤 신체 조건에서 그 점수가 나오겠다. 몸무게 이게 비례하죠. 그때는 저도 이렇게 몸무게 많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 50kg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예요. 거의 호리호리하고 그랬기 때문에 날쌔죠. 하여튼 그런 것은 이렇게 슈퍼바이저 러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처럼 뭐 날씨가 안 좋은데 플레이를 할래 안 할래? 그러면 플레이를 할 거야. 그러면은 그 날씨가 좋았을 때 플레이를 한다고 했는데 이제 해가 많이 있고 해가 덜 있고 뭐 이랬을 때 플레이 할래 안 할래? 이렇게 계속 그 각 단계별로 yes, no를 가려가면서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걸 트리 디시전이라고 합니다. 트리 디시전.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되게 웃기게 정의했더라고. 나무 결정 이론인가 뭐 이런 식으로 결정 나무 이론인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트리 구조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딥러닝 구조입니다. 그건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슈퍼바이저 러닝은 Y는 fx라고 하는 게 f를 찾는 모델이에요. 이게 어떤 f일 때 되느냐.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친구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수업 시간에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시간을 내서 하는데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은 어떤 함수가 있어. 스페셜 함수 f가 그 학생만이 갖고 있는 f 그걸 찾아야 돼. 그게 뭐 쪽집게 노트든 아니면 뭐 머리가 좋다는 거는 플러스로 해주고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 특징이 그게 이제 그걸 찾는 게 슈퍼바이저 러닝의 핵심이다. 보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예, 드디어 딥러닝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지금 한 50분 됐으니까. 딥러닝은 얘기한 대로 뇌를 닮으려고 하는 거예요. 뇌의 구조를. 그래서 실제적으로 뇌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신경망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이걸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기 안에 뭔가가 오면은 얘가 액션을 취해서 또 그 액티베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액티베이션을 해서 또 전파를 하고 그래서 신경들이 막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빗대서 다시 보면은 네,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뉴런이라는 게 이게 실제 신경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극을 했을 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친구가 살짝 꼬집으면은 거의 모든 신경이 마이너스 상태예요. 반응을 안 하다가 세게 꼭 찢는 순간 있죠. 그때 플러스가 돼서 그게 더 전파를 하는 거죠. 이 빨간색 전파를 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경에는 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으면 반응을 하는 게 뇌의 구조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막 그 충격요법을 쓰는 이유가 처음에는 그게 워킹해요. 그래서 뇌가 반응을 하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계속 익숙해지면 뇌가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공부해라 해도 여러분 반응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강요하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적당히 추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 뉴런을 빅데이에서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드는 구조가 이 퍼셉트론이라는 구조입니다. 뉴런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 퍼셉션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지하다라는 단어 플러스 뉴런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이름 자체가 퍼셉트론이고 하나의 뉴런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인풋이 있을 때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아웃풋이 나온다.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그 아웃풋을 1로 하느냐 마이너스 1로 하느냐 이런 경계선이 생기죠. 이미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 거 한번 가봅시다. 네. 그래서 이 포세트론이 나왔을 때 이 포세트론이 과연 지금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가 잘 어려울 수 있는데 4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4개의 데이터에서 이 2개 데이터는 빨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요 네모하고 요 네모는 파랑으로 이해를 했고 빨강이면서 네모로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얘네들은 같은 계열이잖아요. 2개. 얘도 같은 계열인데 직선 하나만을 그어서 마치 퀴즈 같은 건데 네모면 네모, 동그라미면 동그라미끼리 구별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을 그어보겠죠. 이 선을 그으면은 이 2개가 같은 곳에 있지 않잖아요. 얘를 그어도 같은 곳에 있죠. 얘를 그어도 얘가 이 네모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곳에 있지 않고 어떤 선을 그어도 얘는 같은 곳에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죠. 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선형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선형 모델로는 다양한 데이터의 종류, 특히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의 경우도 구별을 못한다 이거예요. 선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선을 이렇게 그으면 되지 않아요? 예, 그거를 비선형 라인이라고 합니다. 비선형 모델이라고 합니다. 예, 비선형 모델로는 구별이 되죠. 그럼 이 선을 어떻게 찾아냅니까? 모르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직선은 제일 쉬운 테스트인데 선형 모델로서는 이렇게 간단한 구조도 해답을 못한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인공신경망을 이용했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선형 모델이 그러니까 그 이상하게 생긴 모델 자체를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때는 인공신경망이 아까 퍼셉트론은요. 얘 동그라미 하나하고 인풋 3개 이런 식의 개념의 퍼셉트론이었는데 퍼셉트론을 하나를 더 넣고 하니까 이게 스토리가 되더라. 다시 말해서 퍼셉트론을 2개를 넣고 아웃풋을 이런 식으로 낳게 하면은 그러면은 좀 전에 했던 이런 XOR라고 하는데 이걸 XOR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인공신경망이 유명해지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구조가 있는데 이 그림을 요거를 다 이용을 하면 어떤 얘기냐면 요 네모를요 어디로 요 새로운 좌표축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배웠으니까 x1, x2로 된 좌표축을 z1, z2라는 새로운 좌표축으로 만들고 요렇게 생긴 점을 요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새로운 점으로 매핑을 하고 얘도 요런 새로운 점으로 매핑을 하고 1, 1. 그다음에 얘는 또 이렇게 매핑을 하고 얘를 이렇게 매핑을 하는 함수들이 얘예요. 완전 수학이죠. 그렇게 했더니 너무 놀랍게도 파란 게 위에 2개, 그다음에 그 빨간 게 밑으로 가 있네. 그러면 여기서는 쉽게 직선을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요 새로운 세계에서 Z1, Z2 세계에서는 선형으로도 얘를 구별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안 되는 문제를 이쪽에서 이쪽에 가져와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게 인공신경망의 장점이었고, 그러면은 제3의 물건, 제3의 어떤 대상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이것이 해당하는 위치가 있겠죠. 이쪽에 예를 들어서 갔다면 얘는 네모로 이해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측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가능함으로써 인공신경망이 유명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신경망은 분류, 회귀 이러한 아까 얘기한 이제 분류하고 회귀라고 하는 것은 둘 다 슈퍼바이드 러닝 그래서 지도학습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인데 분류하고 회귀 문제를 인공신경망이 잘 해낸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인공신경망에 대한 아까 같이 원들을 많이 그리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공신경망 구조라고 하고요. 크게 인풋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 그 다음에 히든 레이어라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히든 레이어는 이렇게 여러 개 서클을 넣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히든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히든 레이어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딥이라는 말은 그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개 쌀 수 있기 때문에 딥러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어원은 그 인공신경망에서 그 뎁스를 늘리는 것에서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이제 인공신경망이 쓰이는 데가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거, 얼굴 페이스 인식하는 거, 이미지들 그걸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별로 특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뭐 눈에 대한 특성, 코에 대한 특성, 귀에 대한 특성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소리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텍스트, 우리가 말하는 텍스트 그런 것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제 딥러닝을 쓰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딥러닝을 이용했더니 뭐 컴퓨터도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하고 또 예측한 대로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그리고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제 앞으로 좀 이따가 설명하게 될 이제 생성형 AI라는 분야가 이제 탄생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나오겠죠? 네, 요거까지 일부를 좀 마치고 여러분들 집중 되게 잘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좋은 친구도 하나도 없고 집중 잘해줘서 다행인데